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뭐 특히 양주 시장이 어렵다고 하니까 양주? 양주 아유 옛날 용어 같아. 양주. 위스키 네, 피치덱의 이동열 대표님 모시고 요즘 위스키 시장 돌아가는 얘기 좀 상황을 배워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양주라고는 안 하나요 이제? 뭐 주로 요즘 양주라고 쓰시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젊은 분들은 이제 위스키 아니면 거기서 딱 찍어서 신멜 몰트 위스키 이렇게 네. 들어가긴 하죠. 네. 양주가 뭡니까? 양주가 집에 양은 냄비도 많죠. 양동이도 있고. 양은 냄비도 있고. 네. 뭐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요? 하여튼 이쪽은. 일단 그 뭐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주류와 네. 관련된 시장이고 뭐 크게 거기에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스키를 찍었고요. 위스키를 찍은 이유는 거기에 약간의 이제 지각 변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보여갖고 예.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긴 안 좋은 건 와인이 더 안 좋긴 합니다. 제가 볼 아 때는. 그래요? 네, 근데 아이고. 근데 와인은 사실은 로컬 브랜드가 없고 대부분 수입사거든요. 예. 그리고 상장사도 하나 있고 나라셀러라고. 음. 근데 나라셀러마저도 지금 적자인 상태고. 그래서 아하. 원래 와인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위스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스키 업종을 선정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화면 보시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화면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항상 첫 시작할 때 보여드리는 이제 지갑을 어디에 열고 있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류 담배는 금액적으로는 증가를 했지만 사실상 이걸 퍼센트로 바꿔서 보면 주류 담배는 줄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전체적으로 네. 그냥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 사양이네 어떻게 보면. 네, 주류 담배 중에는 담배 비중이 크고요. 나머지 예. 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세금 이제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오타가 있긴 한데 위스키 브랜디입니다. 위스키 브랜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위스키 브랜디가 주세가 72%가 돼요. 그래서 관세랑 주세랑 교육세랑 부가가치세를 하게 될 경우 예. 제가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위스키의 경우 나와 있잖아요. 200달러 위스키를 살 경우에 예. 사서 한국을 갖고 들어올 경우에 관세 면제일 경우에는 세금이 113% 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이 원가다 그러면은 113만 원이 더 붙어서 213만 원이 되는 거고요. 관세가 적용되는 FTA 관세 면제가 안 되는 국가면 156%가 붙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에 갖고 오면 256만 원에 먹게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좀 혜택을 보는 것도 있긴 했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의 팁으로서 그 우리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면세점을 가시는데 면세점에서 가장 어쨌든 효율성 있게 살려 그러면 쇼핑하는 거. 술을 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데 세금이 많으니까. 네, 향수, 화장품, 명품 의류로 놓고 봤을 때 200달러를 하게 되면 각각 59달러, 38달러, 49달러. 그러니까 퍼센트는 한 20에서 30% 정도. 예. 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 요거밖에 그냥 세이브가 되는 거죠. 예. 요거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건데 술은 일단 1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값 이상에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200달러짜리 상품을 구매할 때 네. 226달러가 이익이라고요? 그러니까 200달러를 관세 적용 안 받고 사게 되면 음. 311달러에 산다는 거죠. 세금이. 그러니까 총 511달러입니다. 총 가격이 네. 제품 국내에 수입되면 수입되면. 500달러 이상 네. 넘어가는데 근데 면세점에서 사면 511달러짜리를 200달러에 살 수 있다. 200달러에 살 수 있다. 향수는 예를 들면 200달러, 259달러짜리를 200달러에 사는 거죠. 아하. 저런 의미다. 네. 그래서 알겠어요. 면세점을 가시게 되면 네, 주류 사는 게 어쨌든 근데 참고로 주류는 그 재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이런 데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분상 세이브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조에서 시작을 해서 2005년도에 재작년이죠.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이건 네. 좋은데요? 근데 쭉 올라가다가 예. 9조 찍고 이제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하고 뭐 금리 낮추고 이러면서 돈이 풀리면서 이제 다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2023년까지니까 저런 거고. 네, 그래서 작년부터는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네, 작년은 아마 좀 꺾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걸 놓고 보면 왜 이 시기가 떨어졌나를 놓고 보면 두 가지 큰 이슈들이 있고요. 첫 번째,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5년도에 도입이 돼갖고 야근주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찍 가고 개인 생활이 늘어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술자리가 줄어들게 되죠. 두 번째로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2017년도에.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접대용 술자리가 예. 네, 확실히 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요 기간 동안 20, 30대 인구가 8.3%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쭉 하락을 하다가 그 코로나 때 이제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이제 가정용 주류가 확대가 되고 예. 믹솔로제라고 해서 칵테일, 하이볼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 사이에서 확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예. 저가 저도수 주류가 이제 선호하게 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8.3, 8.7에서 10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외식산업 경기 동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2022년도에 올랐다가 최근에는 안 좋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심리 지수를 보게 돼도 소비자 심리 지수나 경제 심리 지수 모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외식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고 예. 술 중에서도 차별적으로 좋은 것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국내 주류 업체들 주류별 출고 금액 보시게 되면 크게 10조짜리 시장에서 4조를 소주하고 맥주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3위가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국내에서 메인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10조 출고해서 10조가 소비되고 있다라고 연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입을 놓고 보면 수입은 크게 2024년 기준으로 이게 1빌리언이니까 1.3 빌리언이니까 1조 한 6천억 정도 되겠네요. 예. 1조 6천억이 전체 시장이고요. 그 중에 한 5천억 정도가 와인, 5천억 초반이 그리고 맥주가 이제 한 2,300억, 그리고 위스키가 2,500억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코비드 이전 상승률 보게 되면 맥주는 감소했고요. 와인하고 위스키는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증가를 했지만 아까 제가 와인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2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와인이. 2020년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고 위스키도 2022년 피크 다음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회사들의 매출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2022년도가 피크,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럼 술을 얼마나 드시나를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OECD 국가들에서 상위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위권에 가깝긴 하고요. 야, 우리는 술 많이 안 먹네 이제. 네. 근데 이제 이게 연간 7.7리터인데 네. 이거 계산식을 제가 밑에 적어놓긴 했는데 주류 소비량 그러니까 몇 미리를 먹냐 그리고 알코올 도수 그럼 거기 소주면 소주 뭐 15도면 15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알코올 밀도 0.789를 곱하면 요게 이제 이 주류 실제 양이 되는 거고요. 예.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소주 100병이 4.7리터거든요. 그러면 7.7리터는 사실상 한 150병 정도 마신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럼 꽤 많이 마시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마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도수를 많이 먹는. 네, 한국은 그런 케이스고 해외는 뭐 고도수도 섞여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 총량으로 보면 해외가 확실히 많이 먹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알코올 소비량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와인 그래서 빅4 그 다음에 수제 맥주 그리고 예. 위스키 이 순으로 제가 이제 시장만 살짝 보여드리고 그다음 넘어갈 건데요. 와인 빅4는 신세계 L&B, 금양인터내셔널, 아영 FBC, 나라셀라 4개가 있고요. 나라셀라가 23년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 상장하자부터 상장했구나. 계속 적자고요. 네. 어. 그래서 이익률도 보시게 되면은 상장 전에 열심히 뭘 만들었죠. 그리고 예. 상장하고 나서부터 네, 그렇구나. 이익률이 박살나죠. 예. 왜 그럴까? 또 상장하고 나면 항상 이게- 저렇게 이게 될까요? 항상- 상장 전에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계속 그런가? 높은 비율의 기업들이 상장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긴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와인 업체들은 보시게 되면 2022년도 정확히 피크를 찍고 다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탑 4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익률이 참고로 와인 업체들은 낮아요. 10%가 못 넘어갑니다. 다 한 자릿수입니다. 뒤에 위스키 보시겠지만 예. 위스키는 2자릿수고요. 예. 와인은 한 자릿수죠. 그래서 와인은 환율이 조금이라도 변동을 하게 되면 바로 적자가 민감하구나. 아. 네, 그리고 수요가 조금만 줄어도 적자가 나기도 합니다. 아. 참고로 나라셀라 같은 데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브랜드당 50억 이상 매출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 히트 예. 와인 한 4개 정도 아마 들고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도 사실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처럼 한두 주 사이에는 달러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원화가 강세가 네, 네. 되면 좀 와인 낫겠네. 회사들은 좋다는 네, 뜻이군요. 네. 그러면은 수입 가격이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얼핏 봤을 때 그 회사별로 다르긴 한데 환율 변동이 10% 변동하게 되면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5억 정도 변동을 합니다. 이익이. 아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와인 수입사 빅4는 이렇게 그림이 돼 있고
22년도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작년에는 R형 FBC를 제외하고 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줄어들고 있군요, 국내가. 네, 와인 시장은.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와인 업체들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야, 일본은 인당 3병을 마시고 와인을 그리고 미국은 11병. 예. 근데 한국은 1.5병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은 가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굉장히 많긴 해요. 이걸 예. 이 논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실제로 뭐 투자나 이런 IR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요 논리로 따지면 그러긴 한데 미국은 사실 와인 수입 1위 국가고 와인 소비량 1위 국가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와인 문화가 훨씬 긴 나라예요. 예. 60년대부터 와인을 먹기 시작했고 한국은 와인 열풍이 부은 지가 사실 20년이 안 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적용하기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와인 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최근에 주류 문화가 믹솔로지, 저도수, 뭐 그러니까 믹솔로지는 하이볼 칵테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저도수 문화 이런 걸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와인은 사실은 상당 부분 좀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수제 맥주고요. 수제 맥주가 사실은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18년, 19년 이럴 때 굉장히 열풍을 불었고요. 예. 아마 두 분도 드셔본 분명히 수제 맥주가 있으실 있어요. 거예요. 근데 한참 인기였는데. 네, 인기였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 매출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예. 작년 기준으로 한 군데를 제외하고 100억을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요. 다 적자 출신이고 세븐브로이가 그나마 21년, 22년도 300억이 넘었었잖아요. 예. 요게 곰표 밀맥주라고 혹시 아, 기억나세요? 먹어봤어요. 네, 편의점에서도 많이 파는 거. 네, 대한제분하고 손잡고 출시를 했던 거고, 음. 그게 대한제분이 이제 세븐브로이와 결별을 하고 제주 맥주 상장사인 코스닥 상장 제주 맥주로 넘어가면서 이게 매출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50억까지 했던 회사가 39억 매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제 맥주는 사실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가지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더 답이 없어 보이긴 하죠. 한 번 맛을 보면 그래도 조금 갈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맥주, 그러니까 지금 아마 두 분은 라거 스타일 맥주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시원한 거. 예. 그리고 보통 수제 맥주, 에일 계열들이 많거든요. 네. 달달하다, 꽃향 나고 막 예, 그런 향 나는 예. 것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먹어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은 그 믹솔로지나 그러니까 저알코올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한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맥주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는데 카브루가 이제 여기가 이제 흑자나고 여기가 그나마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구미호라는 맥주라 했던 거고 플래티넘 브루어링도 요 두 개가 있긴 한데 이거 좀 유명하긴 한데 어머나. 네 그리고 어메이징 브루어리도 뭐 성수동 페이레 네. 이런 것들 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세븐 브루어리가 곰표 밀맥주 했던데 여기도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 그래서 다 요런 어렵네요, 맥주들- 다. 다 어렵네. 네, 카브루는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지고. 카브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스키고요. 위스키는 다른 데랑 다르게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성장을 시장 좋은데요? 네, 시장 좋습니다.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국내 로컬 위스키입니다. 아,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 전체는 잘 크고 괜찮은데. 있는데. 위스키 시장은 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스키 시장은 젊은 사람들도 열광하는 새로운 문물이 등장했다.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네, 싱글 몰트 위스키가 등장을 하면서 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물론 최근에 좀 주춤해지긴 했지만 싱글 몰트를 보유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실적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주요 위스키 매출을 보게 되면 1등이 골든블루인데요. 골든블루는 한국 로컬 브랜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1,700억 제일 크고요. 1,760억. 그리고 페르노리카가 1,750억. 그래서 페르노리카는 프랑스, 디아조도 프랑스, MH 샴페인 여기가 모에테넷입니다. 여기가 프랑스, 윈저 글로벌 영국,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영국. 그래서 사실 상위 업체는 대부분 프랑스, 영국이 휩쓸고 있고요. 페르노리카가 아마 발렌타인, 맞습니다. 디아지오가 조니 워커.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빔 산토리 코리아가 이제 일본. 일본 산토리. 네, 예.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어. 골든블루 한 군데 제외하고 나머지 다 프랑스, 영국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거를 이제 좀 이익률 한번 보시면 이익률이 좋죠. 아까 와인은 한 자릿수고 수제 맥주 적자인데 다 두 자릿수죠. 잘 나온 데 30%대,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는 40%대까지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브랜드를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발렌타인. 네, 페르노리카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발렌타인, 아하, 시바스리갈, 시바스 로얄 리갈. 샬로트, 글렌리벳, 아벨라워, 앱솔루튼 보드카입니다. 이렇게 아하. 갖고 있고요. 더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갖고 온 거고요. 디아지오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니워커, 탈리스커, 헤네시 들고 있고요. 모에 그러니까 MH가 글렌모렌지하고 아드백이라는 위스키를 들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샴페인류가 훨씬 많습니다. 돈페리뇽 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에 MH는 샴페인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는 여기 이제 우량주가 하나 있죠. 발베니가 요즘 있습니다. 많이 먹는. 아, 저거지 저거. 네, 글렌피딕. 그리고 그랜필이 요즘 진짜 저걸 많이 먹더라고. 네, 그리고 빔 산토리는 산토리 위스키, 그리고 메이커스 마크, 라프로익 이렇게 들고 있고요. 브랜드로 봐서는 이제 누가 포트폴리오가 좋은지 알 수는 없는데 예. 여기서 보여 이렇게 최근 트렌드는 블렌디드 위스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아까 얘기하신 발렌타인. 양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 인기가 시들합니다. 싱글 몰트를 많이 먹고요. 그래서 싱글 몰트 브랜드를 얼마나 갖고 있냐. 그리고 갖고 있는 싱글 몰트 브랜드 중에서 메가히트를 들고 있냐에 따라서 실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페르노리카 코리아, 디아지오, MH, 윌리엄 그랜트 앤 선, 빔 산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싱글 몰트 비중이 높음이죠.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그래서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는 실제로 매출이 증가를 했죠. 나머지는 이제 감소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빔 산토리는 하이볼용 위스키가 많아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게. 아. 그래서 요 영향, 제가 아까 그 트렌드 중에 하나 믹솔로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빔 산토리도 증가를 했습니다. 796억 하던 게 작년 1000억을 넘어서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페르노리카나 디아지오는 싱글 몰트 비중이 낮습니다. 다 블렌디드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의 트렌드하고는 약간은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은 떨어져 있어서 매출이 그런 부분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베니하고 글렌피딕을 들고 있는 싱글 몰트의 강자인 윌리엄 그랜트 앤 선즈, 그 다음에 하이볼의 강자인 빔 산토리가 지금 두 회사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 산토리를 잠깐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저희 로컬로 넘어가긴 할 건데요. 예. 일단 빔 산토리 같은 경우는 빔이 진빔이라는 회사예요. 그 진빔이라는 회사가 설립돼서 가족 기업으로 계속 영입을 하다가 1935년도에 한번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 더 68년도에 포춘 브랜드라는 데 또 매각이 돼요. 예. 그래서 포춘 브랜드가 진빔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제 그런 주류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회사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상장을 시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뭐죠? 인적 분할로 스피노프로 상장을 시키고요. 그거를 산토리 홀딩스가 일본의 산토리가 인수를 합니다. 예. 그것도 공개 매수 텐더 오퍼로 와. 주당 83.5달러. 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주가가 66달러였는데 이걸 83.5달러에 약 25% 프리미엄 주고 예. 100% 다 인수한 다음에요. 이거를 와. 상장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갖고 온 브랜드가 약 80개 정도 브랜드고요. 그 대표 브랜드가 진빔, 메이커스 마크, 쿠부아지에 그다음에 라프로익 이런 것들을 갖고 옵니다. 진빔이 그럼 저 산토리가 네, 갖고 우리 있는 산토리가 갖고 브랜드예요?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아메리칸 그렇죠. 위스키의 대표적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네, 산토리가 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산토리가 이걸 인수하면서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 3위로 갑자기 치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좀 아쉽기도 하죠. 한국이 이런 걸 기회를 얻었으면 지금 되게 수혜를 보고 있을 텐데 그 기회는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때 EV 에비타 멀티플이 20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제 멀티플을 얘기할 거거든요. 뒤에 이제 한국도 M&A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20배인데 참고로 아까 와인사 중에 하나가 상장했다 그랬잖아요. 예. 나라셀러라고. 나라셀러. 그게 4등이에요. 심지어 4등인데 여기가 상장할 때 멀티플 몇 배 받았는지 아세요 혹시? 되게 모르겠습니다. 22배 받았습니다. 22배. 그러니까 80개의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들고 있는 회사가 거래될 때 20배였는데 물론 시기는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와인 도매업자가 상장한 20배 받은 건 비싸죠. 아, 브랜드를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브랜드 없죠. 판매권만 갖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싸게 상장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장되고 2년 연속 적자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좀 알았으면 예. 상장 투자하는 관점이나 어떤 심사하는 관점에서 이런 챌린지 같은 걸 해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장할 때는 보통 기관들이 오퍼를 해서 수요 예측을 가격을 하지 정하니까. 않아요? 네, 그럼 합니다. 저런 높은 가격이 나오면
기관들은 다 안 사야 맞는데 네, 네. 기관들이 왜 안 사지 않고 사냐 자꾸. 그렇죠? 바보같이. 누가 봐도 말씀해 주는 거 보니까 비싸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비싸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 음. 일단 공모가라는 게 수요 예측을 해서 상단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단을 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의 공모주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 그 해의 공모주가 많지 않으면 담아야 되니까. 조금씩이나 담긴 해야 담아야 됩니다. 되니까. 네네. 그거는 어쩔 수 없. 계속 현금을 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까지 좋았다. 그러면 할 만하죠. 그리고 마침 상장한 때가 아까 말씀드린 2022년 피크였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상장을 했어요. 23년 초인가 상장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주류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좋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장 열리는 줄 알았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20배 넘는 건 비쌉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0배 넘어가는 건 부담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배는 되게 비싸게 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국내 이제 위스키 시장을 제가 쭉 얘기 말씀드렸고 골든블루. 두 분이 제가 이제 요 반응을 보고 골든블루지 골든블루. 요 반응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단 그 캡틴 큐 나폴레옹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아유, 캡틴 큐 언제적이에요? 요즘 누가 캡틴 큐를 먹어? 요즘 안 먹습니다. 단종됐기 때문에 요즘 아, 못 단종됐어요, 먹고, 이제? 네, 단종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짜 위스키 많이 생기고 예. 이거 갖고 가짜 위스키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 두 분 기억나시겠지만 한때 럼. 90년대 이럴 때 가짜 위스키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서 요거를 사실상 처음 위조 방지 캡을 만든 게 윈저예요. 예. 뒤에 설명드린. 예. 그래서 아무튼 가짜 위스키 많았는데 그때 물도 많이 탔지만 캡틴 큐를 많이 활용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캡틴 큐 많이 넣었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없어졌고요. 캡틴 큐를 넣은 거지. 사서 가짜 거기다 넣은 안주를 거지. 만들었어요? 네, 네, 네. 캡틴 큐 자체는 그냥 가짜니까. 캡틴 큐 자체도 가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가짜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저품질이니까. 처음에 럼을 넣었는데요. 네. 나중에 럼까지 빼고 그냥 알코올 섞어서 주조한 거라서 위스키라 부르기는 어렵긴 캡틴 합니다. 큐? 현재 기준에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실 현재 기준 가짜인데 가짜 양주를 만들 때 그걸 썼다고 룸사롱 해서 같은 데 가서 양주 3병째 시키면 그때부터는 막 정신 꽐라돼 가지고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제 가짜 캡틴 양주 네. 2병 더 그럼 5병 갖다 놓고 뭐 그래서 캡틴 큐가 이제 말씀드린 럼주 베이스로 해서 나왔다고 해서 이름도 이제 선장들이 먹는데 캡틴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고 광고도 선장 같은 분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캡틴 큐가 처음에는 이게 당시에 3,800만 명 정도 국민이었을 때 첫 해 1,000만 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병. 1,000만 병.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첫 해 저거 다 먹은 먹은 거예요? 거예요. 네, 와. 확률로는. 그 당시에 이게 3,000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000원. 싸. 네, 팔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소주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소주 가격으로 하면 지금 소주 가격으로 하면은 한 지금으로 치면 3, 4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되게 싸게 팔았고 그리고 이게 180ml도 출시를 했었어요. 네. 180ml 출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여행 같은 데 갈 때 하나 가방 사서. 놓고 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학창 시절 했던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은 혜택 여기는 캡틴 큐는 롯데 거고요. 예. 이제 나폴레옹은 혜택 거고 나폴레옹은 이제 약간 꼬냑을 그러니까 꼬냑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었던 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품질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았던 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임페리얼 그 다음에 이제 윈저, 스카치 블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 이제 삼국천하를 하다가 이제 골든 블루가 36.5도인가 그 사람 체온과 똑같다라고 해서 그 저도수 위스키를 해서 이게 이제 유흥업소에서 확 열풍이 불면서 이게 이제 1등을 잡아. 골든블루가 한때 파란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1등이고 아까 표에도 보셨지만 지금까지도 1등이에요. 네, 지금도 국내 1년 양주에서는 국내 국내 해외도 위스키. 포함해서 1등입니다 지금. 그렇게요? 네네. 여전히? 네. 와. 네, 그래서 여전히 1등이고 제가 잠깐 표 다시 보여드리면 네, 골든블루가 1,760억으로 페르노리카, 디아지오, 그거 다 모에테네시 합쳐요? 다 이겼습니다. 와. 네. 이제 골든블루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참고로 골든블루는 KOTC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 방송 들으시고 싸다 싶으면 근데 아마 지금 거래 정지일 거예요. 무상감장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래 재개될 텐데 저 그건 수입사예요? 아니면 저게 브랜드사예요? 국내에서 만든 걸걸? 국내 그러니까 원액은 다 그 수입인데. 수입이고요. 그거를 일부는 병입을 국내에서 하기도 하고요. 임페리얼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병입까지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브랜드별로 브랜드 내에서 술별로 스코틀랜드 그 원액을 다 씁니다. 사와서 네. 이것저것 섞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거는 원액도 없이 기존에 우리가 하면은 예전에 뭐 도라지 위스키도 있었어요. 60년대, 예. 70년대. 예. 그런 건 말 그대로
향이 위스키 향을 나는 걸 입힌 것 뿐이고요. 지금 요 말씀드린 4개 회사는 위스키, 원액을 위스키. 원액을 타는 겁니다. 블렌디드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액이 있고 딴 걸 좀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어쨌든 블렌디드 위스키는 딴 걸 섞는 그렇지. 거니까요. 안 섞는 게 싱글 몰트. 네, 싱글 몰트고. 그리고 스카치 블루가 4등이라서 지금 오늘 제가 다루진 못하는데 스카치 블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스터 블렌더가 빌리 워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글렌드로나가고 글렌 알라키라는 거를 했던 분이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연예계로 표현하면 JYP가 만든 곡 정도 느낌이에요. 네, 근데도 한국에서는 약간 흥행이 잘 안 됐던.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한국 위스키 이제 라인업들이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제가 3개만 이제 추려서 그 중에 2개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은 골든블루, 윈저 글로벌, 드링크 인터내셔널 이게 임페리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3, 4 모두 이익률 2개 사는 이익률이 두 자릿수죠. 두 자릿수. 그래서 두 자릿수를 1,700억, 1,000억 내고 있는데 임페리얼을 팔고 있는 드링크 인터내셔널만 280억에 42억 적자. 아유 임페리얼이 요즘 잘 안 되나 보다. 네,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원인이 뭔지 제가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블루는 말씀드린 것처럼 KOTC 상장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윈저부터 시작을 할 텐데 요거는 디아지오 코리아의 매출입니다. 매출 보게 되면 회사 디아지오 코리아가 어쨌든 매출이 계속 줄고 있네요. 4천억에서 시작을 해서 쭉 줄고 있죠. 그리고 이익도 1,000억에서 시작해서 쭉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디아지오 측에서는 인적 분할을 2022년도에 준비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하나를 인적 분할해서 아까 산토리도 인적 분할한 걸 산토리가 사온 거잖아요. 예. 진빔을. 그런 것처럼 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매출 떨어지고 이익률 떨어지니까 이제 인적 분할을 준비하겠죠. 디아지오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시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코비드가 있었고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업소나 이런 그 안에서 식당에서 먹는 그 위스키가 많았기 때문에 코비드 타격이 직격탄이었고 이때 노사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높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위스키 시장 자체는 누른 걸로 나오잖아요. 네. 국내. 그러니까 저 말은 저기는 이게 주로 유흥업소 중심으로 팔다가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그걸 온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온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손님이 여기서 술을 주문해서 여기서 마시는 거. 예. 오프 트레이드는 마트에서 술을 사갖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믹솔로지 열풍 혹은 싱글 몰트 열풍을 갖고 있거나 혹은 오프 트레이드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갖고 마트에서 사갖고 와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마트나 뭐 이런 편의점도 요즘 파니까 그런 데 사야 되는데 골든블루를 집에 가서 먹는 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윈저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가격대에 유명한 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3, 4의 그러니까 오프 트레이드 비중, 그러니까 사서 집에 가서 먹는 술의 비중이 3, 4가 평균적으로 20%가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이 매출의 80%는 다 술집에서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환을 못한 게 이들 매출이 어려워진 임페리얼이 특히 네. 그 원인 중에 하나고요. 디아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아까 인적 분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22년 7월에. 그래서 윈저 글로벌과 디아지오 코리아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디아지오가 100%씩 들고 있었고요. 근데 원래 이 디아지오라는 그러니까 윈저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원래 80년도에 두산하고 시그램이 합작한 회사예요. 시그램은 참고로 캐나다 회사고요.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했었는데 외환위기 때 두산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매각을 합니다. 그때 기업 가치가 1,200억이었어요. 1,200억에 598억을 이제 주고 팝니다. 근데 시그램 자체가 또 디아지오가 인수를 해요. 디아지오랑 페르노리카가 공동으로 인수해서 각각 브랜드를 가져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디아지오 코리아를 또 이제 이 윈저 코리아를 디아지오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디아지오가 결국엔 100% 들고 있다가 이거를 인적 분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아지오 코리아랑 윈저 글로벌을 만들게 되고요. 당연히 만들어서 팔아야겠죠. 그래서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걸 윈저 글로벌은 PTW라는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이거를 2,000억을 주고 디아지오에 지분 100%를 사옵니다. 예. 그 돈은 어디서 갖고 왔냐? 파인트리라는 자산운용사가 CB로 500억을 넣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이 360억. 우리은행을 중심으로만 6개에서 7개 인수금융단이 대주단 760억. 합치면 1,1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500억 되니까 1,600억. 400억이 비죠. 그거를 디아지오가 500억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2천억을 줍니다. 돈 빌려줄게 우리 사가라. 돈을 저렇게 해도 돼요? 빌려주고 안 될 건 없고요. 근데 이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걸 이제 벤더론이라고 부르는데 예. 일반적으로 매각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매각 조건이 아주 좋거나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모르는 계약서상에 합법적으로 계약서상에 뭔가 좋은 베네핏을 줬을 때 저렇게 해주지 누가 돈을 빌리면서 하진 않죠. 아니면 정말 급했거나 내 돈이 아니고 저 회사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500억 원요. 어. 정확히는 400억이죠. 네. 네, 그리고 500억 원, 그러니까 25%는 디아지오가 빌려준 돈이고요. 나머지 25%는 자기 돈,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는 돈을 빌려서 인수를 하게 되죠. 그림 한 번만 더 볼까요, 좀 대표님? 이상하네. 네, 조금 그러면 전에 인수하는 돈을 다 대출로 아니고. 끌어오네요. 2천억 중에 500억은 파인트리에서 넣고요. 파인트에서 대출로 넣고 CB니까 네. 역시 CB니까. 네, 1,100억은 은행에서 대주단에서 대출로 빌려서. 넣죠. 네, 저 대출? 그러면 그 대출로 넣은 돈으로 인수를 해서 만약에 돈을 벌든 저걸 팔면 그 지분으로 넣었으면 지분을 팔 때 양도세를 내든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내든 할 텐데 대출로 돈이 들어갔으니까 네, 엑시트를 해도 나 대출금 다시 돌려받은 거야 네, 라고 하면 세금이 없겠네요. 은행이요. 은행이든 여기 처음에 파인트리? 돈 낸 누구든. 그러니까 일단 은행은 당연히 그런 거에서 당연히 그렇고. 법인세로 내니까 당연히 그럼 이건 분리돼 있고요. 인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PTW라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럼 PTW는 누군가가 이제 실체가 있는 일종의 SPC. SPC죠. SPC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하면 파인트리 같은데 네네. 파인트리도 여기에 돈 넣을 때 자본으로 넣은 게 아니라 CB를 넣었죠. 론으로 넣었네요. 네. 어. 그래서 제가 계속 과거에도 보여드리지만 M&A를 할 때 보통주를 일부 넣기도 하지만 여기는 아예 안 넣었지만 보통주를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 CB 넣습니다. 그래야 나 돈 다시 찾아간 거야. 네네네. 왜냐하면 가져가기가 좋습니다. 출자를 했다가 그 돈을 빼먹으면 양도세를 내든 뭘 혹은 뭐 배당 소득세를 내든 세금을 내라고 할 테니.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저 파인트리에서 돈 나올 때 파인트리 자체에 또 비이클이 있었을 거예요. 예. 뭐라고 표현? 나뭐 비이클 하여튼 뭐 그런 음. 뭐 어떤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도 달라집니다. 뭐 이런 벤처 조합이나 신기사 조합이면 세금이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세금 때문에 시비를 낸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이게 사실 유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CB를 선호합니다. 이게 보통주의 우선에서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 보통주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한데 제가 앞에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사례를 할 때 후순위를 꼭 두지 않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나면 제가 2%님한테 예를 들어서 언더스탠딩을 샀어요. 근데 언더스탠딩 살 때 2%님한테 2%님 그래도 후순위를 벌은 돈의 일부를 후순위로 깔아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때 2%님은 보통주로 들고 있을 거고요. 저는 우선주나 CB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회사 문제가 생겨도 그 2% 데미지를 돈이 2%님 먼저 먼저 갖고. 빠진다. 네. 그래서 후순위니까. 구조를 그렇게 짭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의 측면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인수금융을 할 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처음에 이렇게 CB로 들어가나 대출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들어갔다가 네. 이렇게까지 돈 많이 필요 없었네. 내지는 뭐 이제 내 돈 빼야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이른바 감액배당이죠. 감액배당, 네. 감액배당을 하는 거는 차등 배당도 하고. 네. 네. 과세를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좀 얄밉더라도 최근에 그 감액배당 자주 하니까 네. 세금도 안 내고 배당 받아가는. 네, 네, 네.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고 이거 과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겠다. 그 과세 컨셉이 네. 자꾸 그러면 우리는 자본금으로 안 넣고 그럼 자꾸 론으로만 넣겠습니다.라고 하면 서로 답답해지는 문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이 경우에 자금 빼서 배당으로 주면 네, 네, 네. 자꾸 피해 가는데. 네.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PTW가 윈저 글로벌을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 구조가 나오는데 PE들이 또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개를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SPC의 부채가 요 부채 1,100억 있죠? 예. 그게 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 예. 민저 코리아로. 네, 윈저 글로벌로. 민저 글로벌. 그래서 원래는 채무의 주체가 여기 있다가 일로 넘어가게 돼갖고 이 본체가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합병을 해서 부채가 넘어가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천억이 인수를 했고요.
요게 비싼지 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업체들은 EV 에비타가 몇 배인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제일 낮은 게 버드와이저 아이팩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이 6.5배. 여기가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와 코로나 들고 있는 브랜드고요. 삿포로가 17배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의 EV 에비타는 상장사 기준으로 11배 정도 거래되고 있다. 근데 파인트리는 23년 기준 5.5배, 23년 기준 5.7배니까 비싸게 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라셀라는 22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5.5배, 5.7배 인수한 건 비싸지 않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윈저글로벌 실제로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매각 가격 2천억은 23년 에비타 기준 5.5배, 24년 기준 5.7배. 그리고 KOTC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골든블루가 지금 5월 현재 기준 817억이에요. 거래 정지돼 있는데. 근데 817억인데 이게 에비타 기준 2.1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업체는 그럼 2배에서 6배 사이에 있다. 주식 업체들은 로컬 위스키 업체들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얘기긴 한데 2012년도 아까 말씀드린 하이트진로가 빌루 발렌타인즈 지분 매각할 때는 6.5배 매각했다. 대충 범위가 정해지겠죠. 2배에서 5, 6배 사이에 대부분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페르노리카인데요. 페르노리카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좀 고전을 하다가요. 예. 그 다음에 쭉 늘어나서 근데 여기도 쭉 줄어들죠 계속. 그래서 하이트진로는 이때 지분 매각을 합니다. 이때 지분 매각을 해서 페르노리카가 100% 이제 갖게 되고 요때 2019년도에 이제 판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노리카 코리아라는 회사를 또 세우고요. 예.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이라는 회사거든요. 이게 이 회사는 임페리얼 브랜드를 매각을 하고 이 회사는 사실상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럼 이 임페리얼 브랜드를 누가 사갔냐? 요 드링크 인터내셔널 회사가 사갑니다. 그래서 요 구조도 좀 살펴보면 얼라이드 도미크라는 회사가 70%, 하이트진로가 30%를 들고 있었어요. 예. 이게 진로 발렌타인이라는 회사로 99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이트 진로가 이제 뭐 시장을 아까 보여드렸지만 요때 매각을 하거든요. 이거 내려갈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타이밍은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정말 좋았고요. 요걸 알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 30% 매각을 합니다. 30% 매각을 하는데 이때 6.5배 기업 가치 2,333억. 뭐에 6.5배요? EV 에비타입니다. 에비타에 예, 에비타에 6.5배 했고요. 그리고 700억을 주게 되죠. 이거 700억을 주고 하이트 진로 나가게 되고 그 사명을 바꾸죠. 진로 발렌타인에서 페르노리카 코리아라고 하게 되고 페르노리카가 100%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페리얼한 위스키만 판매권을 팝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그것만 떼서. 윈저는 아예 그냥 그 소유권과 통으로. 판매권을 다 같이 팔아버렸고요. 네. 드링크 인터내셔널은 판매권만 매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뼈아픈 실책이에요. 드링크 인터내셔널에. 왜요? 뒤에 이제 제가 재무제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적자가 못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좋았던 걸 봤던 것 같아요. 매출 막 2천억 넘어가면서 이럴 때 보면은 막 2천억 넘어가면서 이익 막 400억, 300억 이렇게 나고 예. 이걸 보니까 아 저거는 그냥 내가 브랜드만 사와서 판권만 사와서 국내 판권만 사와서 임페리얼 위스키를 잘 팔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때 이제 페르노리카 코리아에서 임페리얼 상표권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영구권을 갖고 온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갖고 옵니다. 2019년에 사왔으니까 2029년이 만기죠. 그래서 10년을 갖고 오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예. 그래서 딱 갖고 왔는데 문제는 계속 적자가 나게 되죠. 계속 적자가 나게 되고 그 다음 걸 보게 되면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얼을 보게 되면 매출이 330억이 시작해서 280억까지 내려왔고요. 매출 총이익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익을 놓고 보면은 이익이 쭉 빠지는 구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 이익이 쭉 빠져서 나머지 회사들, 경쟁업체들 다 위스키 업체들은 두 자릿수 이익률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익 나도 한 자릿수, 그것도 낮은 한 자릿수, 그리고 심지어 적자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럼 진짜 페르노리카의 그 로얄티죠. 수수료 주는 게 이익에 영향을 크게 주나?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 두 번째, 이 매출 원가 관리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보통 판매권만 사오게 되면은 제조단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리스크에 노출이 되거든요. 예.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너네 그럼 혹시 적자 본 게 광고 선정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광고 선전비 계속 광고비 선전비 계속 57억에 6억 쓰고 있으니까 네. 대충 60억 쓰고 있는데 이거 안 쓰면 이익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제 하나씩 요 세 가지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광고 선전비 판촉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광고 선전비 판촉비 비용이 판매 및 관리비 대비해서 7에서 24% 수준입니다. 근데 경쟁사의 윈저 글로벌을 보게 되면 57%에 39%예요.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판촉비는 매출 대비로 하나 판매 관리비 기준으로 하나 경쟁사 대비해서 높지 않다. 예. 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닐 거다. 오히려 3위 업체이기 때문에 덜 쓸 수도 있고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관련된 홍보는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익률을 보게 되죠. 이익률 제가 OPM 가정이라고 써놨잖아요. 요 앞에 이제 그냥 OPM이 나와 있고 이 OPM이고 뒤에 이제 OPM 가정은 뭐냐면 과연 이 지급 수수료를 주지 않았을 때 이 회사가 그럼 이익이 났을까 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급 수수료를 주지 않게 되면은 OPM이 다 이익이 나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때 판권만 가져와서 네. 판권에 대한 지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고 저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정확히 브랜드는 여전히 페르노리카가 갖고 있고요. 예. 국내 판매권만 10년 단위로 여기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갖고 온 겁니다. 프랑스 회사하고 아니 드링크 인터내셔널 한국 회사예요. 등- 여기가 국내 아. 판매권만 갖고 온 겁니다. 예, 예. 임페리얼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는 여기 있고 판매권만 여기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도 아마 제한이 있었을 거고요. 아.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 주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10% 중후반입니다. 그거를 원복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적자 나는 게 흑자로 두 자릿수로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원복이라는 건 그거 안 주면 안 주면 만약 그때 그걸 다 사왔더라면 다 사왔더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적자 뭐 5.2% 이익 남았자 5.2% 3.5% 나던 게 29% 26% 이익이 나는 거고요. 적자 났던 것도 심지어 이렇게 적자 났던 것도 심지어 이익이 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드링크 인터내셔널 임페리얼 브랜드를 갖고 온 드링크 인터내셔널의 첫 번째 패착은 이 브랜드권을 갖고 오지 못했던 거 그게 제일 컸던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대표님도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아, 내가 그때 그걸 왜 안 샀지? 라고 생각을 해갖고 분명히 이걸 시도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초에 기사가 나옵니다.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임페리얼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500억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사오려고 하는 것 같고 아 대략 브랜드 가격이 한 400억 정도 되나 보다. 100억 원 있을 거냐? 여기가 지금 적자가 심하잖아요. 자본주의식 들어갔거든요. 그걸 메꿔야 되니까 대충 운영비 하고 그러려나 보다. 그래서 500억을 펀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는 제가 세 가지로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판매권만 있기 때문에 제조단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그 프레드 아시죠? 세인트루이스 그 페드 예. 네, 거기서 발표하는 증류주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요게 쭉 올라가죠. 이때가 이제 코비드 때죠.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이익률이죠.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죠. 근데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예. 반영을 못 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총판권을 갖고 있는 업체의 한계입니다. 자기네가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전가를 못 시키는 거예요. 총판권이라는 건 그냥 그 본사에서 주는 대로 그 가격에 받아와야 된다는. 임페리얼은 페르노리카 거니까요. 거기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가격을 올리지만 잘 아시겠지만 한번 올라간 가격은 어디든 어떤 요금이든 잘 안 내려오잖아요. 저런 예. 고민은 되게 보편적으로 하겠네요. 보통 자영업자들이 네, 아 나 이거 이 가게만 내 가게였으면 월세 안 내면 이익 나는 건데 네, 돈 벌어서 가게 주인 월세만 내주고 있네 하는 그 고민도 저거고.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가게 사면 얼마지? 뭐 이거 고민하는 거고. 네,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고민을 해도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회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 매출 원가 상승률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건 저희가 표현으로는 경쟁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소비자도 전가하지 못하는 건 아이폰 가격 올려도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폰이 가격 올리는 걸 내린 걸 봤나요? 안 내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주도권이 없는 거죠. 월세 안 내든 건물을 사든 별답이 없을 거다. 그 의미라기보다 이 자체가 너가 경쟁력이 없는데 그거 산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적자 나는 거 흑자 나는 수준일 거야. 근데 그렇다고 돈을 빌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금 조달을 할 때.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로고 원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2024년도에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라는 의견을 받게 돼요. 감사 의견을. 이유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넘어섰죠. 이게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워킹 캐피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 적자나니까. 네, 마이너스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비유동 부채, 장기 부채도 이미 유동성 장기 부채, 그러니까 단기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도 줄지 않고 있고 여기 이제 장기 대출 안 될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단기도 갚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채 외에 여기가 또 갚아야 될 돈들, 예를 들면 상거래 채권들 같은 거 다 포함해서 220억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있는 거 재고까지 다 판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게 150억이죠. 70억 갭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자본 총계가 51억 마이너스죠.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밑에가 그 회계법인에서 쓴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왜? 이 회사는 우리는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몇몇 조건이 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긴 하는데 너네 이게 유심히 잘 봐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투자 받아서 500억을 투자 받아서 브랜드를 인수한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매각이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못 받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멀티플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셀라 22배 상장을 했고 파인트리 자산운용이 윈저글로벌 인수할 때 5.5배였고 그리고 글로벌 상위 주류 업체들 EV 에비타 11.6배였고 진로 발렌타인스는 6.5배였고 예. KOTC 상장있는 골든블루는 2.1배고 여기는 배수를 할 게 없어요. 적자라서.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 가져온 그 임페리얼의 판권도 2029년에 만기가 됩니다. 자본 완전 잠식에 지금 현금도 없는 상황이고 이 회사를 매각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드링크 인터내셔널을 매각하는 거를 쉽진 않다. 500억 인수하는 것도 쉽진 않다. 12로 하더라도 담보로 잡거나 어떤 담보부 그럴 만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재무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로컬 브랜드 3대장 중에 한 군데가 위기를 입는다면 임페리얼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허허. 네. 네.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저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그전에는 블렌디드 위스키도 먹었고 와인도 많이 먹었고 맥주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혼술, 홈바, 그 다음에 믹솔로지, 저도수 이런 게 열풍을 불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선 칵테일, 그 다음에 하이볼 이런 것들이 열풍을 불면서 예. 그 주조의 베이스가 되는 위스키 브랜드들 혹은 싱글 몰트 위스키 이게 강세인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렌디드 위스키거나 로컬에서만 먹히고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를 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슬로우 다운 되거나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저렇게 지금 임페리얼, 그러니까 드링크 인터내셔널이죠. 저렇게 판매권, 총판을 가지고 판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있어서는 가격 전가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도 원가에 반영 안 되고, 올라가면 거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판권 한정돼 있고, 브랜드도 한정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류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의 강세는 소주 맥주였고요. 소주 맥주의 강세에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시장이 믹솔로지 시장인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가는 한 임페리얼 같은 회사는 굉장히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만기가 지금 4년 남았거든요. 4년 남은 적자고 완전 자본 잠식이에요. 지금 저기 브랜드를 산다고 500억을 빌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브랜드를 떠나서 회사 존립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표면적으로 브랜드를 사는 게 그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투자사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브랜드를 사면 흑자는 나는데 그걸 환산하면 흑자를 나는 것처럼 추정은 됩니다. 근데 투자금을 받든 대출을 받아서 사든 그 돈을 어떻게 메울 거며 그 말씀인 거죠? 근데 투자사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힘든 회사를 내가 사명감을 갖고 살려야 될 이유는 또 없잖아요.
같은 돈인데 내가 주류업체 한 군데를 투자를 할 건데 굳이 완전 자본 잠식에 그리고 워킹 캐피탈이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서 판권이 4년 뒤에 4, 5년 뒤에 만기될 회사를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아,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페리얼 갖고 있는 그 드링크 인터내셔널에서는 자기네도 이거 자체로 정면 돌파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브랜드를 아예 하니까 사와서 사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판권 만기 이슈를 없앤다. 네네네. 근본적으로는 그냥 그 술 자체의 경쟁력이 이제 요즘 인기가 덜해졌어. 뭐 그런 원인이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임페리얼이나 윈저나 골든블루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트레이드 비중이 너무 높은 술들이에요. 술집에서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이나 먹는다. 술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들, 즉 가게나 그러다 보니까 오프 트레이드로 넘어갔는데 그 전환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트렌드는 막 오프 트레이드 믹솔로지 저도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 싱글 그 몰트. 말은 그러니까 집에서는 여전히 양주를 먹는데 네. 거기 가서는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술집에 네. 가서는. 집에서 먹더라도 싱글 몰트 싼 거 많거든요. 몇만 원짜리. 조니워커 그린 같은 거 가성비 되게 좋은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이런 거 7, 8만 원 살 수 있는데. 그 말은 반대로 윈저 뭐 이런 골든블루 이런 술이 가격 대비 품질이 안 좋았다는 뜻이네. 내가 소비자가 직접 고르지는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쿨하지 않은 거지 느낌이 상품 브랜드가. 그런 건가? 저 둘 다인 거 가격만 싸면 집에서 윈저. 자기야 오늘 넷플릭스 좋네. 보면서 우리 술 한잔 하자 하고 딱 갖고 왔는데 윈저. 뭐 윈저가 왜 윈저? 구려 왜 진짜, 윈저 진짜 감각 없다 뭐 이런 느낌. 원래 드는 양주는 거지. 브랜드가 다 오래됐잖아요. 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돼서 사실 오래된 브랜드라고 해서 구리다는 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 브랜드는 좋고요. 술 맛도 사실은 아마 블라인드 하면 대부분 판독을 못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쁜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특별한 날인데 뭘 먹자 했을 때 스토리가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자체가 되게 이게 이런 올드하다는 거래. 거예요. 스토리가 뭐 이러면, 없어. 이것만 먹어보자 그런데 네. 임페리얼 하면 뭐야? 오빠는 자, 빨리 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빔 산토리 얘기했잖아요. 네. 산토리는 제가 말씀드린 외에 되게 유명한 위스키를 2개 들고 있거든요. 히비키하고 야마자키. 예. 이건 스토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맛있어.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약간 윈저는 그런 젊은이들에서 그런 게 소구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튼 오프 트레이드, 온 트레이드 그 전환 실패한 거랑 그리고 딴 데는 모르겠는데 윈저는 사실은 이제 싱글 몰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브랜드권이 없으니까. 나머지 두 회사는 싱글 몰트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도 아쉽죠. 싱글 몰트 대응을 못 해도 아니면 아예 싱글 몰트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칵테일이나 하이볼을 만들 수 있는 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토리는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그 라인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싱글 몰트 블렌드, 그러니까 야마자키 싱글 몰트, 그다음 히비키 블렌드, 그다음에 그 뭐야 라프로이 뭐 쭉 다 있잖아요. 술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로컬 위스키 업체들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쉽지가 않구나. 이거는 뭐 거대한 트렌드라서 참 느낌인데.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뭐 이거는 트렌드라서 네.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브랜드를 참 젊게 유지시킨다는 게 쉽지도 않아, 그죠? 그러게. 네. 계속 그 트렌드에 맞춰서 유지해야. 언더스탠딩도 맨날 이렇게 두 진행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거 보는 분들만 보고 새로운 젊은 피가 필요해. 뉴 제너레이션에 소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피가 필요해. 젊은 피가.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돌아가는 술 시장 요즘 술 이야기. 시장, 위스키 시장 얘기. 윈저 어렵다 요즘 임페리얼. 술집에서 마시는 골든블루. 트렌드가 점점 줄어들고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내지는 친구들끼리 아니면 혼술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 트렌드에 대응 못하면 이렇게 특히 된다. 마진율 박한 업체부터 쓰러지기 시작한다. 매출 10%만 줄어도 팍팍 적자 나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겠죠 먼저. 네, 자 피치덱 이동열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